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의 지방 시대를 여는 교육 자유 특구 세션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신 오정근 위원님께서 함께 하시겠는데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위원님께서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한국은행과 동남아 중앙은행 등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셨으며 고려대학교와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또한 한국국제금융학회,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과 자유시장연구원 원장, 그리고 선진경제전략포럼 회장, 대한민국 정상화 포럼 대표 등을 맡으시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 세션인 만큼 더욱더 함께 집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은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지방시대를 여는 교육자유특구입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침체, 세대 및 지역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시대를 열어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방에도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가자. 이런 것들이 이제 윤 대통령이 강조하셨던 지방시대입니다. 이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중 하나가 교육자유특구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인재가 육성되어야 그 지방의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균등한 지방시대가 열리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을 먼저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축사를 하시기 위해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준 위원장님이 얼마 전에 비행기가 좀 연착에 대해서 좀 늦어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시면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미국에서 버클리 대학 교수 베리 아이켄그린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데 뭐 세계적인 오피니언 리더 교수님인데 이분이 지금 화상으로 접속이 해서 말씀하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화상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접속이 되는 대로 말씀하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축사와 버클리 대학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의 발표를 사실은 이제 그 시차 때문에 베리 아이켄 교수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화상 접속이 안 되어서 오늘 메인 주제 발표를 하실 이규 교수님께서 먼저 발표하시겠습니다. 이규 교수님께서는 이제 인하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이시고 그동안에 학교에서 학교 계시면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에 아주 많은 연구와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토론자 세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계시는 분이 김재구 교수님입니다. 김재구 교수님은 명지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지금 한국경영학회 아주 차기 회장이죠. 네. 예, 차기 회장입니다. 이렇게 계시고 그 다음에 또 토론자 한 분은 박기관 교수님. 박기관 교수님은 상지대학교 교수님이신데요. 역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 활동을 하고 세 분 다 위원이 네 분 다 위원이십니다. 계시고 상지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교수를 재직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토론자이신 henelsen 위원이신데요. henelsen 위원님은 제주도에서 서귀포시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역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먼저 첫 번째 발표를 이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은 이게 교육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교육 특구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 집중이라든가 경제력 집중, 뭐 이것이 그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그 심각한 그 수준이고, 그래서 그 인구 집중도 지금 한 절반을 넘고 있고, 경제력 집중도 절반을 넘고 있고, 수도권이. 그 다음에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도 지금 그렇게 돼서 이렇게 이제 인구가 집중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단 이 국민 통합에 상당히 장애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이제 서로 이제 이게 그 어떤 국민 통합,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인 뭐 이런 차원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이제 문제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과 그 수도권 사이에 그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 수도권은 인구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비수도권은 인구 과소화 현상으로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가 전체로 보면 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뭐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이다.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구가 집중되는 그런 원인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뭐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그 젊은 연령층에서는 이제 교육 때문에 그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또 그 이제 중장년층, 이제 청년 장년층에서는 이제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또 이렇게 분산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냐 하지만, 그 울산 같은 경우 보면 임원들은 울산에 직장도 있고 거주를 하는데 주말에만 다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주를 안 하는 거죠. 뭐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가, 이런 문제를 봤더니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자녀 교육 문제이더라. 그래서 교육이 단순한 이 지식이나 인격 이런 형성을 떠나서 이게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정주 요건이 확보가 안 되면 단순히 일자리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이 인구 분산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육 문제가 정주 요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 분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교육이 문제가 되었을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교육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집중을 하는데, 근데 막상 수도권에 보면 학교가 좋아서 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서울에 있는 또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교가 그렇게 좋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경쟁이 하도 치열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받기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학부모들을 만족시키는 게 전국적인 과제가 되어 있는 거고, 특히 이 지방의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왜 그렇게 주민들이 만족하는, 또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없느냐? 가장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가 교육 공급자에 대한, 즉 학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학부모들이 만족을 할 만한 교육을 할 수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만족을 못하니까 한편으로는 유학을 가거나, 한편으로는 사교육을 의존하거나, 뭐 아니면 또 대안학교로 빠지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구책을 고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교육 특구를 만들어서 근본적인
지역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을, 다양한 학교들을 만들 수 있게 해보자 하는,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 교육 문제에 대한 이제 그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교육법규나 뭐 이런 거 보면 우선 교육 공급자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이 있어가지고 이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만한 그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이 교사를 어떻게, 학교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지는 몇 제곱미터를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규제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수익용 자산을 얼마나 가져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학교라는 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꼭 그런 건물을, 그것도 요즘 임대차 시대인데 그걸 꼭 소유해라. 물론 그것의 어떤 지속성을 해서 공익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놨겠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제 좀 자율스럽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교육에 대한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요건에 매여 가지고 교육을 실현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요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면 이 교과서 문제입니다. 정부마다 이제 교과서, 정권이 바뀌면 항상 그 문제가 등장하는데,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특유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과서를 강제하고 있죠. 교과서 외에는 쓰지 마라. 그런데 교과서도 종류도 다 정해놓고 교과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발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심지어는 가격까지 다 국가가 통제를 하죠. 물론 공익적인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자유로운 교육, 자유로운 창의적인 교육 뭐 이런 데 굉장히 오히려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 보면 아예 교과서 제도를 뭐 필요하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교육과서에 대한 심사도 개별적으로 심사하기보다는 교과서가 발행되면, 교과서로 제시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이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냥 이 교과서는 어떻다는 뭐 그런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교과서가 이제 완전히 교육 과정을 박제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경우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편집 과정과 모든 걸 다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창의적인 이런 발상을 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급자도 굉장히 설립 주체를 학교 법인이 아니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 단체라든지 뭐 또는 무슨 연구소라든지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교육 컨셉을 가지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할래 해도 거기서 별도로 학교 법인을 설립하지 않으면 초중등 학교, 각종 학교까지 설립할 수 없도록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다양한 주체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면 어떤 창의적인 또 이 새로운 내용의 뭐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학부모들의 수요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교육이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도 이게 또 굉장히 교육 이 지방의 어떤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을 제한하는 뭐 그런 것이고, 심지어는 학교를 세울 때 뭐 60명 이상 해야 된다 최소 기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형 학교라 해서 소형 학교여야 또 컨셉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은데,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뭐 120명, 200명 뭐 이거 안 되면 또 학교 통폐합하겠다. 그래서 또 지역에서 실제로 보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떤 지방에서는 20명 이상이면 학부모 동의가 없는 한 폐지하게, 이렇게 지금 교육부하고 지금 엇박자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또 외국 같은 경우 보면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17명인 학교를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다 만족스러워하고 뭐 그런 것도 봤는데 그 규모가 적었다고 해서 이제 폐지가 되는 제가 나온 학교도 울산인데도 폐지가 돼가지고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교육 특구인가 하는 이제 그 문제인데 이거를 이런 거를 다 풀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또 규제들도 보면 나름대로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역기능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일정한 지역에 한해서 먼저 풀어주고 그래서 다양한 교육 실험이 가능하게 하고 특히 이제 그것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특구를 풀어서 이 교육을 통한 교육에 대한 정주 요건을 향상시킨과 동시에 거기서 풀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뭐 이른바 테스트베드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해주자 하는 게 이제 주된 취지입니다. 그 특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교육에 관련된 특구도 뭐 몇 개가 있어요. 지금 그 지역 특화 그 특구. 근데 거기서 하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특구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어떤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규제 완화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것이고 그 여기서 말하는 교육 특구는 교육 전반에 대해서 뭐 소위 말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프리, 교육에 대한 규제 프리 지역으로 해서 이 자유로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특구에 그러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권 학교에 대해서는 이 교원이라든지 설립 주체, 학생 선발, 교육 과정, 뭐 교과서 문제 등등 교육에 관한 각종 규제를 풀어서 이 자유로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학부모들이 만족할 만한 이제 교육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교육 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도권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다양한 대안교육에서 대안을 찾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이 대안교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가를 받으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인가를 안 받으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떤 교육을 제도권 학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해서 대안학교를 채택을 했는데 대안학교를 채택했다고 해서 차별을 받으면 이건 교육 정의에 어긋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 대안교육을 채택했다면 이 제도권 학교에서 지원되는 그 정도의 지원은 하도록 함으로써 지금 세계적으로 공인된 그런 대안학교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즉 금전에 의한 장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죠. 그럼 이거를 해소해서 소위 말하는 귀족학교로 되어 있는 거를 일반인에게 열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대안학교에 대해서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서 제도권 학교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 미인가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구성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안학교도 그렇고 일반 학교도 그렇고 지금 선택의 자유, 대안학교는 비교적 선택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되어 있지만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대한 정보. 그래서 대안학교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학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서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해주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특구를 아마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교육 특구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인데 기본적으로 뭐 설치 단위는 시군구 단위 정도로 기초자치단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 수준으로 한정할 수도 있겠다. 이거 왜냐하면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선 작은
몇 군데 예외를 열어주자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뭐 이것도 이제 앞으로 구체화돼야 되겠지만, 교육으로 인해서 유출 인구가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무지와 가족 주거지가 분리되어 있는 뭐 지금 그런 지역이 들어 있죠. 뭐 그런 데서 이제 인정을 해주고, 뭐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뭐 여러 곳에 이렇게 열기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4곳 내지 5곳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뭐 이런 것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정기관과 지정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를 위해서 교육특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그런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뭐 거기서 어디서 이거를 심사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본 원칙이 이번 정부에서 지방주도 균형발전, 지방주도 지역발전에 맞추어서 이러한 기본적인 구상을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상해서 이것을 신청하면, 중앙정부에 신청하면 중앙정부에서 그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걸 선정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교육특구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선 이 다양한 학교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 학부모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학생 교육 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지역 명문고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지방의 정주 요건이 강화되고, 뭐 인구 분산 또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실험한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서 이 제도권 학교 전반에 대해서 전국적인 교육 만족도를 높이고 교육 혁신을 풀뿌리로부터 작은 단위에서부터 한번 가져와 보자 하는 그런 것이 기대가 됩니다. 예, 이상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그 혁신적인 교육, 창의적인 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나를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용인에 지금 3년째 첫 사업을 못 두고 있는 SK 하이닉스가 처음에는 구미에 지금은 이제 구미공단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단을 10년간 토지를 무상 제공하기로 구미시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구미에 공장을 지으려고 했는데 구미의 대구 지역에서 반도체 공장 일할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용인으로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를 대구에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양성이 되어야만이 지역 균형 발전, 기업들도 내려가서 지역 균형 발전이 된다는 문제 하나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면 엊그제 대통령께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코딩 교육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시고 몇 개월 동안 코딩 학원에 다니셨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코딩 교육을 해야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할 수 있다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어떤 그 교육청 관계자 얘기가 정교조에서 코딩 교육을 반대한다고 해요. 그래서 코딩 교사를 채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그래서 전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지방의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연간 20만 명이 나오는데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옮기는 이유가 뭐냐? 코딩 교육 같은 그런 IT 교육을 받아서 월급이 많은 IT 업체에 취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연구원님이 10여 년 전부터 초등학생부터 IT 코딩 교육을 시키기 시작했고요. 스템이라고 그래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그리고 매스매틱스, 수학이죠. 이걸 이미 벌써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제 이번 대통령께서 지적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인재를 양성을 해야 되고, 특히 지방에서 인재를 키워줘야 지방의 기업들이 내려간다는 거. 그런 면에서 오늘 이규 교수님 발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사를 먼저 하시기 위해서 서울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시는데 조금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 있어 늦었습니다. 축사하실 김병준 위원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시고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지내시고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병준 위원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준입니다. 이게 제가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니라 지금 사과를 크게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오늘따라 이상하게 그 비행기가 늦게 출발을 하더라고요. 늦게 출발한다고 그러더니 또 좀 있으니까 좀 더 늦게 출발한다고 또 그러고 그다음에 또 내렸는데 그 버스를 타고 밖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버스를 타고 이동하라고 그러는데 그 버스조차도 중간중간에 계속 서더라고요. 공항 안에서. 그런 일을 오늘 처음 겪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늦게 와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규 교수님 이야기 들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야말로 축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오래전에 교수가 됐습니다. 84년에 교수가 됐는데 교수가 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몇 년 안 지나가지고 제가 첫 행정보직이라고 받은 게 행정대학원에 무슨 교학부장을 하라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제가 30대 초반 때입니다. 그 의욕에 넘치고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말하자면 좀 더 정의로우려고 노력하던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수 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교수가 한 첫 행정회의가 뭐였느냐? 회계 조작하는 행위입니다. 왜 회계를 조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행정대학원에 외부 강사가 오면은 강사료를 그 당시에 한 3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책정한 돈이 얼마인가 하면은 2만 5천 원인가 2만 3천 원인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27만 원이나 27만 7천 원이나 이걸 만들어서 그 강사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회계 조작을 했죠. 해가지고 그 강사료 어쩌어쩌 메워서 주고요.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했더니 교육부 지침이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렇게 주라고 하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그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가기구 아닙니까? 교육부가? 국가기구가 오히려 멀쩡한 30대 초반에 젊은 교수로 하여금 회계 조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는 이게 과연 이게 나라 맞냐 이거? 이게 국가 맞느냐? 제가 그때 참으로 참 비통한 심정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행위들이 비합리적인 행위가 국민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하고 죄 아닌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도 아닌 걸 죄라고 그러고 그 위에 가가지고 검찰이 올라타고 경찰이 올라타고 그래서 그냥 보통의 시민이 순경 보고 검사 보면은 그냥 괜히 무슨 겁도 나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아직도 여전히요. 가장 그런 국가의 엉터리 규제나 그 다음에 잘못된 규제가 이게 가장 강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교육입니다. 한번 우리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국가가 그 국가기구인 교육부가 정말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될 것이며 그 속에서 어떤 인재가 필요하고 그 인재가 어떤 덕목을 갖추고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국가기구인 교육부가 잘 알고 있고 국회 교육위원회가 잘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앞서 코딩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도 못하잖아요.
지금 코딩 교육이 지금 중국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 이런 식으로 몰아온 게 누구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교육부 아닙니까? 이유가 뭐든 정교조가 들어서 그렇든 뭐가 들었든. 미래에 어떤 인재가 필요한지를 나도 모르고 여기 계신 분도 모르고 그다음에 교육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알까요? 난 그분들 모른다고 봅니다. 사범대학 교육학과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어떻게 세상 변하는 걸 다 압니까? 교육부 가려고 어떻게 합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야말로 학부모들의 선택에 의해서 가장 아이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학부모 아닙니까? 그 학부모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것이 모여가지고 이런 학교도 있고 저런 학교도 있고 이런 것도 가르치고 저런 것도 가르치고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그런 학교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심각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까 이기우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가가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된다. 교사가 되려면 무슨 과목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사의 그 과목을 안 들으면은 자기가 한국에 쓰든 미국에 쓰든 어떤 공부를 해왔든 영어에 그냥 도가 튀듯이 영어를 잘하고 영어 영문학을 해가지고 도가 튀어서 왔던 그 사람이 한국 교사 자격증이 없으면 한국 교단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건 맞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그런 실력을 갖췄으면 그런 사람을 학부모가 선택해서 설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일부 교사로서의 소양만 좀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교사 돼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학교는 어떠해야 되고 무슨 과목을 가르쳐야 되고 과목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다 규정할 만한 그런 역량과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국가기구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재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우리가 좀 줘서 다양한 교육이 좀 실시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이기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한목에 다 펼쳐버리려고 하니까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몬테소리 교육이든 발도르프 교육이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한 교사 양성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교사 양성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국적으로 이런 실험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해버리면 그런 학교들이 여기도 생기고 저기도 생기고 교사 수급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도 정말 어느 정도 적응해 가면서 뭘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적응도 안 될 거고 학부모도 적응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 특구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그것이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보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교육 특구안인데 오늘 충분히 아마 아까 이규 교수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정리를 잘해서 발표하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또 굉장히 앞으로 공부할 게 더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사 하시는데 여기 계신 그 발제자 토론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제주도를 비롯한 행정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런 행사를 하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교육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최소한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에서부터 이런 논의가 잘 정리가 돼서 그야말로 이 특구가 잘 발전하고 이게 되면은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바뀔 겁니다. 안 바뀌고는 안 됩니다. 다양한 교육들이 서로가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안 바뀔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교육 체계 속에서 빠져나가 있던 여러 대안학교들도 이런 특구 개념 아래서 들어와서 대안학교도 적정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또 학교 인정을 못 받더라도 최소한 재정적인 좀 지원이라도 좀 받게 되면은 최소한 학부모들이 별 부담 없이 그 대안교육을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일부 대안학교는 그야말로 돈 있는 집 아이들이 아니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수한 대안학교는. 왜? 등록금이 비싸니까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에 납세하고 다 하는데 왜 좋은 대안학교에 왜 자기 아이들을 못 보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마음대로 이야기하면 헌법학자가 아니라서 제가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법적 책임을 안 지고 막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내 위헌 아닌가 싶어요. 나중에 이규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 자체 우리 모두 축하를 하자. 저도 스스로 자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교육 자유특구 말씀을 제일 먼저 꺼내신 분이 바로 우리 김명준 위원장이십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육 자유특구가 활성화되면, 특히 이제 제주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활성화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교육에서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해서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엄마들만 혼자 해외에 나가 있는 기러기 아빠가 수만 명이 달합니다. 심지어는 뭐 동남아시아 정도가 아닙니다. 몽고의 울란바토르, 남아공까지 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그것도 자카르타가 아니고 동부의 작은 도시에 갔는데 거기도 국제학교에 한국 학생이 너무 많아서 1년간 대기를 해야 한다고 교민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국제학교에 있는 데는 기러기 엄마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수만 명입니다. 이것들을 우리 교육자유특구에서 흡수한다면은 떨어져서 몇 년간 살아야 되는 기러기 아빠 엄마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저희 대학교 은사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사회봉사 차원에서 국제중학교 교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국제중학교 학생들이 등록금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우수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줄리아드 음대에서의 피아노를 정말로 잘 치는 분을 정말 어렵게 초빙을 해서 몇 시간 교육을 했더니 당장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교사 자격이 없는 선생의 강의는 무효다. 그리고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 어디 현장 답사 가는데 답사마다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제 은사님이 깜짝 놀라서 이거 대학 정도 아니고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이 정도 규제를 받느냐 하면서 더러워서 못하겠다고 그만두셨는데 그게 오늘의 교육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주 교육자유특구 이거 저는 정말로 대단한 중요하다고 생각.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저 인수위원회 하면서 부산에 어떤 분을 만나러 갔는데 자동차 최신 요즘 말하는 흔히들 첨단 자동차 회사인데 300명의 연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공고를 했는데 한 명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지방에서 인재 양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영에다가 땅을 사서 연구동을 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방의 교육 자유특구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일거에 활성화되어서 인재 양성을 해줘야만이 지역의 기업이 우수한 기업이 내려오고 지역균형 발전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데 오늘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김재우 교수님, 명기대학교 교수님이시고 한국경영학교에 한국의 최대 학교입니다. 엄청난 큰 학교인데 차기 회장인데 김재우 교수님 박수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김재구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대로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균형 특유에서도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기업 또 산업, 일자리 그리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인재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사람들로 치면은 자기가 정말 뜻깊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자성어 중에 건묵자흑, 건주자적이라는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묵이라는 게 이제 붓걸 씻을 때 하는 이제 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물을 자꾸 가까이 하면은 사람이 이제 시커매지고 이게 붉은 물감 이런 걸 만지면은 사람이 이제 붉어진다 이런 뜻인데 제가 뭐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뜻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은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좋은 이웃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훌륭한 인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란 말은 다 잘 아시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실제 기관에 계셔서 교육자로 또 학부모로도 계시고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관심이 있어서 이 세션에 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맹모 참천지교의 미국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보면 저희 경영학 분야의 연구인데 그 자신의 부모가 발명가거나 그 부모의 친구, 즉 이웃들이 발명가인 사람은 그 자녀가 발명가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자기가 특허를 가지고 이렇게 될 확률이 거의 99% 정도라고 합니다. 또 자신이 그런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평생 생애 소득을 따지면 한 4배 정도가 더 높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부모나 가까운 이웃들에서 이런 창의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환경 속에 자라는 친구들은 그만큼 더 유리한 입장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오늘 좀 이따 버클리 교수님이 아마 화상으로 연결되면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옆에 있는 스탠포드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실리콘밸리로 유명한 그 팔로알토 있고 하는 그 샌호세 지역이 사실은 이 발명가들의 비율도 가장 높고 소득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대학만 아니라 그곳은 초, 중, 고, 고등학교들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물가도 비싸고.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아서도 그렇지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요.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왜 교육 자가유 특구라는 것이 특히 한국에서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이 교육 자유 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선 제주의 지금 현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제주가 더 발전하고 또 전국적으로 더 큰 시사점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는 것에 대한 저의 제언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제주가 사실은 이미 교육 특구와 같은 이런 역할을 지금 이제 자치도로서 또 이 특례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 굉장히 선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전에 우리 같이 특위위원을 했던 대구의 수성구가 지역구이십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가장 소득도 높고 흔히 얘기해 대구의 강남이라는 표현을 좋아하죠. 강남이라 하는 곳인데 거기에도 좋은 고등학교가 있어요. 흔히 명문 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난 경북고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아니지만 그만한 이름이 있는 좋은 학교가 너댓 개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그 고등학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심지어 아니면 또 우리 제주에 그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더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보내더라는 거죠. 제주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이미 성공을 했는데 이렇게 선도해왔던 것에서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어떻게 하면 이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세션 아마 우리 현 위원님을 비롯한 토론자들께서 좀 짚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이런 얘기를 거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 제주가 교육 특구로서도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이런 교육의 특성화, 다양화와 함께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그들이 좋은 기업가가 돼서 스스로 기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활성화돼서 소위 얘기하는 기업 생태계,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이런 교육을 비롯한 지식과 기술 생태계, 또 사회혁신 생태계가 같이 어우러질 때 우리 제주 입장에서도 그냥 초중고부터 해서 중등교육 과정에 와서 여기에 머무르다가 다시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제주 입장에서 봐서도 더 풍성하게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거꾸로 오늘 얘기가 잘 돼서 전국에 전역은 다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너댓 군데, 그리고 좀 더 희망적으로 한 5년 내내 한 10군데 이상이 교육 특구가 생기면 그럼 제주보다도 더 좋은 곳들이 여건이 되는 곳들은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유학만을 위해서 오신 분들은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적어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마치 옛날에 그 다음이나 이런 곳들이 적어도 일부 주요 인력들이 1, 2년간에 여기 와서 근무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대기업의 본사가 아예
이 여건이 좋은 제주도에 와서 여기에 본사를 유치하고 주요 활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제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교육과 그다음에 기업 그리고 다양한 인재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탁월한 기술에 대한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고등교육까지 어떻게 우리 제주에서도 완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어떻게 보면 제주가 지금까지도 선도를 해왔지만 다른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교육 특구로서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대표하는 이런 지역 혁신의 생태계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델을 좀 다른 한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정책적으로는 좀 이런 것들을 우리 그 인수위 시절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앞서 이제 이규우 교수님 발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특구라고 하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그게 부처별로 각각 관장하는 게 다 따로 있어요. 경제자유특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무슨 신산업특구라는 거 하는 것도 있고 도심융합 지구라는 특구도 있는데 저는 이 교육자유특구가 어떤 교육부나 어떤 특정한 부처만의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선적으로는 우리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그런 특구를 입안하는 그 지방정부의 주도성이라는 걸 강조를 하면서 중앙부처들하고는 이거를 중첩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을 좀 반드시 관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한다고 하는 것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중첩되게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 중문이다, 대정이다, 서귀포다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있다면 거기에 교육자유특구로도 같이 중첩되게 지정을 해서 그 두 가지의 혜택을 더 다 누릴 수 있게 하고 시너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행정의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뒷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과 기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이런 노력인데 역시 이제 저는 좀 이 제주도청에 또 이제 지방정부에 좀 요청을 드리는 거기도 한데 그러니까 스마트 정부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오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유롭게 신산업을 혁신산업을 만들 수 있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것도 라이브 테스트 베드가 필요하거든요. 라이브 테스트 베드가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하고 또 각종 시험이나 인정평가 기관 같은 걸 또 여기에 유치하고 또 그것을 좀 초도 구매도 이렇게 해줄 수 있게 해서 거기에 필요한 그 인재들이 잘 유입될 때 그 기업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주가 그동안에 이제 교육의 혁신의 지역으로서 이미 명성이 높은데 그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를 좀 기대하면서 제가 또 드릴 수 있는 제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양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본래 화상으로 말씀하시기로 했던 버클리 대학의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가 지금 화상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뭔가 시스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없이 오늘 여기 있는 분이 시간을 좀 천천히 토론하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베리 아이켄그린 교수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는 시간만큼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이제 김재규 교수님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구 교수를 하셨다고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실리콘밸리의 특징은 그런 우수한 버클리 대학, 스탠퍼드 대학 등 우수한 대학과 그다음에 벤처 금융, 스타트업에 돈을 대는 벤처 금융과 그다음에 큰 기업들, 구글, 애플 등등 삼위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밸류로 IT 밸류로 발전한 거죠. 그 외에 최근에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기회 특구, 오퍼튜니티 존도 마찬가지고 영국의 테크 UK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삼위일체 벤처 금융과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 양성 기관, 기업이 같이 어우러져야만 되는데 그 중에서 인재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건데 제가 체크해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그다음에 반도체 전기차 인력이 수만 명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 짓고 있는 수가 현재 짓고 있는 것만 배터리 공장만 14개가 미국에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 일자리가 생길 수 없어요.
큰 문제인데 이유가 뭐냐? 국내에서 아까 제가 부산의 기업 얘기했지만 인재를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전국의 대학 학생이 연간 40만 명 졸업하는데 지방에서 20만 명 졸업하는데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거기서 한 1년쯤, 1, 2년 뭐 코딩 교육이라도 받아서 그 다음에 판교밸리 같은 IT밸리에 취직하면 월급이 많아지니까 그럼 그거 하느라고 시간 보내야죠. 또 집도 장만해야죠. 뭐 등등 하니까 결혼 연령이 늦어집니다. 그 저출산 문제가 돼요. 이게 지역 균형 발전이 안 되면은 우리나라 굉장한 위기에 봉착을 하고 그 핵심에 이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 자유 특구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다음 두 번째 토론은 우리 박규환 교수님인데 네. 상기대학교 회장님 혹시 조금 네, 좀 시간이 더 돼서 하셔도 한 됩니다. 말씀만 더 좀 그 사실은 시간을 그래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생략을 했는데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우리 자장께서 얘기하신 기업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인재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가 교육의 특성화된 이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거를 한번 선도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아까 제가 대기업의 본사 얘기도 하고 직원들이 와서 일하는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기업 대학을 아예 제주에서 만들어서 한번 유치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뭐 스탠포드나 뭐 버클리 또 동부에도 MIT나 하버드 이런 정말 좋은 도시잖아요. 좋은 대학인데 최근에 보면 미국의 4년대 대학의 중도 그 자퇴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탈락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만두는 퍼센티지가 20%를 넘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이제 경영대학원 MBA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미국은 2년을 하거든요. 그 MBA 들어오는 비율이 대폭 지금 떨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창업이 활성화돼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 2년이라든가 대학 교육 그 4년의 과정에 투자하기가 아깝다는 거예요. 거기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보다 더 좋은 교육을 기회를 주는 곳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기업 대학입니다. 우선은 뭐 우리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서티피킷 같은 건 잘 아시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나오는 각종의 툴킷 아니면 SAP 같은 이런 저희가 ERP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특화해서 잘 다루는 것을 아예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기업들이 그걸 스폰서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들의 제품도 나중에 판매하고 자기들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적극적으로 돕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책임지고 질 높은 걸 합니다. 그게 좀 더 나가면 구글 유니버시티 아주 탁월합니다. 애플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 스탠포드 대학 바로 뒤에 쿠퍼티너라는 곳에서 그 스탠포드 대학 교수 하신 분이 스티브 잡스가 초대를 해서 설립 학장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거기서 자기 회사에 있는 구성원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가서 한 4세대가 넘었으면 JP 모건 체이스라든가 이런 은행들은 아예 채용을 할 때부터 그 별도의 오픈한 학교를 열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규 이 학위처럼 서티피킷 이렇게 해서 그 과정을 다 만들어 줍니다. 근데 제가 길게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도 디지펜이나 이런 거를 유치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카네기 멜론에 그런 컨텐츠에 유명한 연구소나 이렇게 다 있습니다. 대학을 실제 설립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부산에 대학이 많으니까 좀 그중에 어떤 학교를 사서 그 대학이 이름을 바꿔서 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냥 그렇게 하면 좀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 대학의 네임밸류에 오히려 묶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그 미국의 그 대학 혹은 그 연구소하고 협업을 해서 아예 과정을 만들어라. 그 도심에 건물 빌딩 임대내 가지고 거기서 그 미국 대학 이름으로 같이 해가지고 공동 운영한다는 걸 가지고 키워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제주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여건 그동안의 교육의 혁신의 도시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한번 제주가 그런 혁신의 선도를 할 수 있기를 좀 바라고 제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사내대학 말씀하셨는데 사내대학 정말 중요하죠.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 금호 공고를 설립해서 엔지니어를 키우려고 했죠. 그거 지금 이제 금호 공전을 거쳐서 금호 공대가 돼서 지금도 인재를 양성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이 경직된 교육,
40년 넘는 평균화, 대학 등록금 14년째 반값 등록금. 제가 대학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하면서 전국 대학을 한 20여 군데를 방문하고 총장님들을 한 3, 40명 면담을 했는데 지금 대학들은 완전히 피폐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SK 하이닉스가 구미에 공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대구에 대학이 20개가 있는데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가 영남대학교 방문해서 총장하고 거기 있는 교수라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피폐한 재정 상황으로는 반도체를 가르칠 교수를 초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수 월급이 연봉이 14년째 등록금과 같이 동결되는 바람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반도체 교수를 초빙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인재 양성이 안 되죠.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그 서울엔 대학은 어떻게 하냐? 서울엔 대학들은 좀 괜찮은 대학들은 동문들이 기부하는 거예요. 제가 나온 대학 같은 경우는 연간에 몇천억 정도를 동문들이 기부합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인재 양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 정말 고쳐져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이 교육 시스템 가지고는 4차 산업혁명 봉안의 인재 양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벌써 분명하고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는 아까도 제가 바테리 회사 14개가 현재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거지만 현재 미국에서 건설 중이다. 일자리 국내에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저 토론을 그다음 토론을 이제 네. 상기대학교 박기환 교수님 역시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하시고 지금 상기대학교 교수로 계시는데 박기환 교수님 한 10분 네. 정도 토론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기관 교수입니다. 해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가지고 제가 주어진 시간을 지금 한 10분인데 지금 상으로 봐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현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자치분구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 교육 특구,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육 자유 특구입니다. 교육 특구가 이렇게 혼동되는데 아까 화두를 던진 이유가 있거든요. 우린 아시다시피 국토의 불균형, 또 잘 아시는 것 같이 인구가 완전히 비수도권이 이제 50%가 넘어섰고, 이런 이제 공간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인을 찾아보자 보니까 이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권력이라든지 권한이라든지 산업, 자원, 정보, 기술 모든 것이 다 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적인 정치 행정 체제 때문에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렸고 또 하나가 이 인구가 이제 계속적으로 빠지는데 지방에서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청년의 인구가 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이에요. 이게 아주 심각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구에 대한 문제만이라든지 또는 산업의 문제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주 요건하고 긴밀하게 연결된 이 교육의 시스템, 더 좀 과격하게 하면 대교육의 개혁,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형태의 이러한 교육 자유 특구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게 해결점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아마 우리 새 정부에 들어와서 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원래 이 아이디어를 주셨고 이 아이디어 속에서 우리 이교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위원님들하고 좀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한 부분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동감하고요. 제가 오늘 그 두 분 또 이제 토론을 아주 귀중한 토론을 주셨는데 몇 가지 좀 앞으로 향후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도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좀 있다,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다. 그것이 첫 번째가 교육 자유 특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상당히 개념적이나 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를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그래요. 사실상.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아까 우리 이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에 지금 자꾸 비판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기존의 특구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잘 아시는 것 같이 여러 가지 교육에 관련된 특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관련된 것은 영어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국제화 관련 교육 특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교육 관련 특구가 많이 있었는데 과연 새 정부 들어서 이러한 교육 자유 특구를 도입하는 그러한 가치와 개념적인 사항이 뭔가. 근데 이 속에서는 두 가지의 대상이 명확하게 좀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교육에 대한 공급자군요. 이 공급자가 주로 우리 교육부가 이 완전히 교육을 걸머쥐고 독점적 교육 서비스를 지금까지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서비스에 어떤 경쟁이 없기 때문에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공급자 측면에서는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철폐함으로써 이 공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겠다고 하는 부분이 좀 가치가 개념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고 교육 수요자 측면에서는 기존의 이 학부모나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교육과 과정이라든지 이 어떤 수업 방식이라든지 이 선택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선택권을 좀 확 주자. 선택의 자유권을 주자. 이 선택의 자유권을 주고 그 교과 과정에서 다양성, 그다음에 자율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 4차 혁명하고 코딩하고 이러한 차원에서의 어떤 창의적인 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 수요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교육의 만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히 개념이 정립해서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발제 내용에서 보시겠지만 제도권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사실상 제도권 아닌 인증을 받지 못한 대안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안학교가 상당히 양질의 이 수업 방식도 하고 IB 프로그램도 있고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인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미인가 대안학교, 이 대안학교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그 차원이라든지 재정적인 차원 이런 부분의 법령을 잘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대안학교 설립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교사 문제라든지 교직 문제라든지 또 교원을 어떻게 배치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현장의 전문가들도 충분히 교원으로 선발해서 이 교육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완전히 정비해서 이른바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같은 것을 대폭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재정적인 측면입니다. 규종학교라고 이게 일명돼가지고 아주 잘 된 데는 규종학교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비판도 많이 받는데 실제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대안학교마저도 상당히 그 운영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것이 좀 열악하거든요. 이러한 측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교육 자유 특구를 어디든지 자치단체 어디든지 도입을 하면은 지정을 하면은 이른바 그 지역의 발전에 이대 올리기 이것이 아마 이제 깊게 관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지역 교육 특구를 지정하는 동시에 이른바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지역의 정치인이라든지 뭐 여기 토착 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역 발전 이데올기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거기에 이 어떤 특권화된 학교가 생김으로써 어떤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 또 거기에 부동산값이 상승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학부모들까지도 이른바 동조하는 현상 이러한 현상들이 또다시 반복되는 것은 우리 교육 자유특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라든지 가치가 훼손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기회발전 특구가 이번에 특구가 제공하는데 우리 인수위원회 이 새 정부에서 가장 균형발전 차원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이 이 교육 자유 특구하고 기회발전 특구입니다. 이 기회발전 특구인데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나 기업가들이 기회발전 특구로 이전시켜서 소위 말해서 경제적 동력을 일으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거든요. 근데 이 기회발전 특구는 세제 혜택을 굉장히 큰 걸로 하나 놓고요, 축을. 또 하나는 규제 완화를 축을 놓는데 또 하나가 교육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은 잘 아시는 것 같이 아무리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인력의 수급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시스템을 이 기회발전 특구와 긴밀하게 연계시켜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와서 그 지역의 지방의 그 교육 수요자들을 인력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 이런 것들을 좀 갖출 필요가 있다.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지역의 특화 산업도 적재적시에 연계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그 기업들에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좀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대부분 보면은 특히 그 독일이라든지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초, 중고의 교육에 대한 교과 과정을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개편했냐면은 우리 같이 입시 교육이 아니라 진로 교육 활동, 그러니까 진로 교육이라고 그러죠. 진로 교육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로 교육이 뭐냐면은 초,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 중고, 중등, 그러니까 중등까지요. 아주 지역에 있는 전략 산업이든지 연계된 기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미리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를 보내고 이 고등학교가 65%가 산업 현장에 투여할 수 있는 교육, 그것이 이른바 진로 교육이라거든요. 이것이 독일이나 스웨덴에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대교육에 대한 개혁과 패러다임 전환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저항이 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주로 이 가장 그 학업 능력과 성취도가 가장 우수한 최강국의 교육의 강국이라고 하는 핀란드를 보면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교육. 우리나라도 국가교육위원회 있죠. 근데 그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른바 이 대개혁적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교과 과정을 완전히 변화시키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2년을 걸리는데 엄청난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요.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라는 이해관계자들을 전부 참여시켜가지고 학부모들, 시민단체들 또는 관계 연구자들 또는 학자들 또는 공무원들 전부 다 참여시켜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이 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를 끌어내서 이 계획이 2년에 걸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도 우리 차제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수렴해서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교육이라는 문제는 100년 대계에 설계를 하는 것이고 이 교육의 개혁과 대패러다임 전환 자체는 이 실행 자체는 그러므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렇게 성공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경로가 이런 교육 자유 특구가 그야말로 성공적이냐, 성공이지 않느냐는 우리가 지켜볼 일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획일적인 교육으로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의 학생들이 또는 수요자들이 그야말로 선택권을 가지면서 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국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하면서 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만은 요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인력이죠.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빅데이터를 이용한 그런 이제 작업인데 그 대부분이 수학, 연산, 미분, 적분 방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잘하는데 문제는 몇 년 전에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우리나라 서울공대 입학생들이 미적분을 못해서 미적분만 따로 교육을 시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학의 고등학교에 수학을 포기해도 대학 입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교사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거의 자기 반의 학생들 3분의 2가 수포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수학 시간에 짠다는 거예요. 요즘 자는 거 깨우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대학을 시험을 안 봐도 되니까 수학 시간에 3분의 2는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울공대 뭐 등등 입학을 하니까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인공지능 만들기 위해서 미분적분 교육을 다시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오늘의 교육 현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9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현일생 위원님 제주도에서 태어나시고 제주도에서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서귀포 시장을 역임하시고 최근에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위위원을 역임하였습니다. 우리 현일생 의원님 현장에 제주도 얘기를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발제해 주신 우리 이규 교수님 말씀 이제 잘 들었고요. 그리고 두 분 교수님의 토론 말씀, 그리고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이제 바쁘신 일정에도 이제 여기 제주에까지 와 주셔서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주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재구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 제주도에 이렇게 좀 제안도 하시고 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제주의 그 경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지방 시대를 여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지방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의 제주도의 사례를 거기에서 시사점을 찾고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제주의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갑자기 여기에 오신 분들이 거의 제주도 분들이고 그러시긴 합니다만은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교육 특례를 통해서 조성되고 있는 우리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그 추진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또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성과 또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2002년도에 제주가 국가의 전략과 우리 제주 지역의 요구가 합쳐져서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이 됐고 2006년 7월 2일자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행정 시스템의 모델을 갖고 출범을 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축사의 말씀, 좋으신 말씀해 주신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는데 그 주역이십니다. 예,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스럽고요. 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제 국가가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바랬던 그 목표는 아까 자유시장 경제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런 국제적인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규제자유지역화를 통해서 자유시장 경제의 모델을 구축하고 그리고 고도의 자치권을 줌으로써 우리가 제주가 자치분권의 선도지역 그리고 균형발전의 모델지역으로 발전해 나가면 물론 뭐 교육, 의료, 관광 등 이런 서비스 산업의 선도지역을 통해서 국제자유도시라는 그런 비전을 실행하고 또 이렇게 시행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이제 올해가 16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뭐 한편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 2006년 12월 재경부 소속으로 영어 전용 타운 조성 계획이 발표가 되고 2007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제주 영어교육도시 조성 기본 방안 발표와 함께 같은 해 12월에 영어교육도시 조성 이행 사업 이행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2008년 10월에는 국토부 주관으로 제주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2009년 3월에 제주특별법에 이제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뭐 아까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가 차원에서 보면 2001년 이후에 급장세를 나타나고 있는 그 해외 및 조기 유학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경상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한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이고 외화절감, 특히 이제 아까 기러기 아빠 말씀하셨는데 기러기 아빠든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그런 문제.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자치도 자치분권 모델과 더불어 4+1 핵심 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이제 뭐 외국어 교육타운을 설치해서 해외 유학의 수요를 흡수해서 우리 제주 지역 경제와 어떻게 이렇게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보자라는 그런 배경을 갖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뭐 제주 분들이라서 뭐 다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이제 우리 조성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에 약 379만 1000평방미터에 2008년부터 2024년까지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약 1조 9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7개의 국제학교 설립 그리고 상업시설, 교육문화시설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2022년 올해 5월 현재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한국 국제학교를 비롯해서 영국의 NLCS, 미국의 세인트 존스베리 아카데미 등 4개 학교에 총 4,568명이 재학을 하고 있고요. 정원 5,200여 명의 충원율을 지금 한 87.2%의 충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동안 외형적으로도 이제 우리 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간략하게 그동안의 추진 성과를 이제 살펴보면은 아까 국가적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조기 유학의 수요가 흡수가 됨으로써 외화 절감과 그런 기러기 압박 등 사회 문제가 다소 해소가 됐다고 보아집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 이후에 누적 외화 절감액만 하더라도 약 9,687억 원, 지난해 한 해만 하더라도 1,437억 원의 외화 절감액을 갖고 있고요. 특히 우리 도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국제학교와 그리고 도내의 학교와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가지고 특히 이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제주 학생이 347명, 약 한 7.6%, 8% 정도 이제 재학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도내 학생들의 외국어 향상은 물론 또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과 이런 교류로 어떤 국제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투자로 이제 뭐 교육 차원만이 아니고 정주형 도시로 이렇게 조성을 해나감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뭐 국제학교의 교사를 비롯해서 그 교용 효과라든가 아니면 뭐 인구 유입 등 지금 현재 한 10,000여 명이 순인구가 유입이 돼서 한 도시를 이루고 그 도시의 품격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영어교육 도시 타운 내에 그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런 제주만이 갖고 있는 이런 생태자원인 곶자왈, 해녀문화 이런 다양한 제주의 그 독특한 문화, 고유한 문화와 이런 청정한 제주 자연 환경이 가치, 제주적 가치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선양해 나가고 있다.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귀포 뭐 시장을 지냈습니다만 서귀포에 우리 예술의 전당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양한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 여기에 오셔서 공연을 하신 다양한 뭐 뮤지션들이라든가 연극인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관객들이 수준이 서울보다 높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서귀포에 좋은 문화 시설이 있고 그리고 이 관객들의 수준이 어떻게 이렇게 높냐 이런 말씀드렸는데 뭐 이 국제학교의 학생들로 인해서라고 딱히 말씀은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러한 분들이 다양한 분들이 문화예술인들이 이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문화적 품격도 같이 높여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로 정주형 도시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뭐
대외적으로도 되게 우리 제주를 부러워하고 우리 교수님들도 어제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공한 것 같지만 아직은 가야 될 산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 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정부는 우리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꺾고 이렇게 지금 조성을 해서 성공 모델로 키워나가고 있는 이 영어교육 도시 조성, 이 영어교육 도시에 대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에 와서 다양한 분들이 살고 계시는데 이런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오고 있는 그런 문제는 우리 지역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야겠지만 뭐 외국 대학 유치라든가 고등교육의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이렇게 꾸준히 제주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주의 학생들도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들어오게 되는 뭐 다양한 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제주가 하나의 진짜 정주형 영업 이 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중앙정부에서 큰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순한 제주가 전국의 1%라는 그런 테스트 베드로서가 아니고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제주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가 1시간 반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대정읍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여기 안 왔으면은 자기 아이들을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에 보내서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되었을 텐데 제주도에 와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아빠하고도 자주 만날 수 있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일단 제주도의 교육자유특구는 성공을 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국에 많이 만들어져서 교육자유특구 만들어져서 우리 기러기 아빠들이 국내에서 그냥 기러기 아빠가 더 이상 안 생기고 또 국내에서 아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가 1시간 반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방청석에 또 교육 현장에서 오신 분들 많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제하신 분 그리고 축사하신 김병준 위원장님 토론자 모두 그리고 오늘 또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